자, 일단 이거는 2019년 3월 고3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이고, 법정 지문이 과학이나 기술처럼 정보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슥슥슥 보면서 흐름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문들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인문 지문이나 뭐 예술 지문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훑어본다라고 그냥 본인만 자위를 하면서 읽어버리면은 사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못 남는단 말이야. 내가 읽었다라고 혼자 그냥 정당화한, 합리화한 내용이 사실은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눈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보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키워드 위주로 이런 키워드 인수가액 뭐 이런 키워드 뭐 배당 이런 키워드 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면 돼요.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문제도 보시면은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문제고 범위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발문이랑 문제를 안 봤는데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보고 어디를 풀어야 될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녀석들이고, 그리고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문 독해하기 전에 쓱 보고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을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니까 이 기역, 니은이 나온 맨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예요.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 단어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 풀어도 별로 상관없는 뉘앙스 문제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단을 출제 범위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면 어떤 문단에 한 줄, 어떤 문단에 한두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풀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서론 이 한 문단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 네 문단 중에서 한 문단이나 아니면은 두 문단 정도 해가지고 2점 추론 문제가 나올 거고요. 2점 추론 문제가 2점 보기 문제라고 합시다. 보기 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많은 범위,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에서, 그러니까 2에서 3문단,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문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한 문단, 두세 문단 이렇게 해서 3점 보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뭔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지문의 특수성에서 따른 변수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해주면 될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문을 보기 전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지문 자체만 가지고 읽으면서 해설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잘라 붙이고 올게요. 자, 크게 잘라왔고 1문단을 봅시다. 일단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주식회사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주식회사는 일정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사실 기업도 소기업, 중기업 이런 게 있긴 한데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 큰 기업을 말하잖아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상 규모, 범위를 가진 큰 회사들은 전부 다 전형적으로 주식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식회사는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왜? 회사라는 것은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자본금을 끌어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어떠한 원자재를 사거나 수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파는 식으로 이득을 얻는 회사죠. 그러려면 당연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력이 다른 기업의 유형보다 유리하게 됐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이 주식이라는 거를 판단 말이야. 돈을 받고. 그러면 그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겠지. 대신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나라는 기업의 일부야. 그러니까 내 주식을 사간 사람들이 내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지분이라고 하는데 그 지분만큼. 근데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기업이죠. 이건 경제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그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활동에서 나오지만은 기업의 활동 기반은 뭐였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아놓은 돈이 사실은 내 주식을 사람들이 사가며 준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번 돈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준 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들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분기, 반기, 아니면 올해의 우리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 배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겠죠. 이게 주식회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서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값도 오를 거 아니야.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럼 회사의 일부분인 주식값도 오르겠죠. 그것도 노리고,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성장하는 기업 하나 제대로 물면은 주식으로도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주식은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봐서 손해볼 거는 없어요. 대신에 소액으로만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만 나중에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은 해보시되, 이건 제가 뭐 주식을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주식은 하면 안 되고 경험은 해봐도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돈 끌어모으고 돈 빌리고 부모님 돈 갖다가 쓰고 거짓말 쳐가지고 엄마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좀 이러면서 보증금이라고 하면서 보증금 다 까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몇 년을 통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자신의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문단을 보면 이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여기까지 딱 봐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녀석들이 어디에 나와 있나를 확인해야겠죠? 자본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주식 어디 나와 있죠? 여기고요. 그리고 이 다음 문단도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한 책임 어디 있어요? 유한 책임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식과 소유주인 주주와 관련해서 유한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자본금과 주식과 유한 책임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궁금하잖아.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 이야기했는데, 그치? 보면은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로 하지 말고 그냥 단점이나 문제점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 대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방지하기 위한 수단 같은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고 3문단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고 4문단은 유한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 자체는 이렇게 쉽게 전개가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1문단에서 잡은 요 녀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 자본 조달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자본금 그리고 주식 그리고 유한책임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유한책임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자본금과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지문을 읽은 게 아니라서 일단 그리고 설명하려면 한 번쯤은 읽고 와야겠지. 한 문단씩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이 문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 자본금을 모아서 기업의 이윤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이 되는데 이 주식을 발행해서 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금을 모으겠죠. 읽어볼게요.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자면 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써져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떤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면 조금 힘듭니다. 법정 지문이 원래 좀 그래요.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본금을 정관이 뭐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인데 여기에 기재해야 한다라고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 자본금을 얼마로 해가지고 뭐 설립을 하는지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대신에 자본금의 최저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본금의 최대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보면 수권 주식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권 주식 총수란 뭐냐면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로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권 주식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인데 이거를 일정한 금액에 전부 다 팔아먹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수권 자본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을 해도 돼요.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행을 하고 이건 팔아먹는 거죠.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팔아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거는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에서 출자자가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읽어보시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이 출자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주식을 사주는 사람, 우리 주식을 인수할 사람인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 주식을 사갈 사람을 출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을 받으면 그 출자자에게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권 주식 총수가 아니라 일부만 발행을 하고 그거를 출자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잡으면 그것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그냥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이죠. 자본금이란 회사 설립의 기초.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떠한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상장하고 이거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 전에 일단 주식회사라는 명목으로 설립을 한다고 해봐. 나랑 네가 둘이서 공동대표로 회사를 설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의 지분은 뭐 50대 50 또는 51대 49의 비율로 지분을 잡는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정할 때 우리 회사의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공동대표고요. A와 B가 있어요. 지분 비율은 51대 49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수권 주식 총수는 지금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권 주식 총수는 1000주입니다. 그리고 주식당 가격은 10,000원으로 하기로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수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000주 곱하기 10,000원이니까 10,000만원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이걸 출자자에게 인수를 시켜야 되죠. 그쵸? 출자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이 출자자라는 것이 바로 지분을 51대 49로 나누기로 약속한 A와 B라는 공동대표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의 일부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수권 주식 총수를 전부 다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A와 B가 서로 부담해야 되는 인수금액은 얼마인가요? 바로 A는 출자금을 510만원, B는 490만원을 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수권 주식 총수 1000주 중에 A는 510주, 그리고 B는 490주로 수권 주식을 전부 다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둘 다 인수를 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의 지배력 자체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A와 B의 지배력 역시도 지분이라고 합시다. 지분 역시도 51대 49 비율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이 경우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00만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1,0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발행하지 않으면 딱 만약에 절반 500주만 발행한다고 치면 500만원이 처음에 초기 자본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회사가 수권 주식 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가 있대요.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돈 모자라면, 만약에 이 수권 주식 총수를 막 1,000만 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1,000만 주, 1억 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것만 발행을 했으면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식회사는 법인이잖아. 하나의 인격체잖아. 이것을 발행을 해서 또 자본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식회사의 주식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은 다른 데로 또 팔아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만요. 오케이? 이제 3문단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2, 3문단을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러한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해한 거에 따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데 1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최소의 단위가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액면 주식인 거죠.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액면 주식은 금액이 균일해야 되며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1000주라고 했는데 이건 수권 주식이라 그랬죠. 주식회사가 발행, 여기서는 액면 주식이라 그러고요. 보시면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액면 주식 총액이랑 수권 자본금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권 자본금은 뭐였어요? 수권 주식 총수를 전부 다 출자했을 때, 전부 다 인수되었을 때 이것이 그때의 자본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수권 주식 총수를 전부 다 발행하지 않아도 됐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액면 주식 총액이란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액면 전부 다 발행을 했다면 액면 주식 총액과 수권 자본금이 같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액면 주식 총액이란 결국은 주식을 설립할 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안이라고 해야 됐나? 그쵸? 발행한 수권 주식 총수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이 바로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행된 수권 주식 총수? 총수라고 하지는 예, 그쵸? 수권 주식 수라고 해야겠네요. 읽어보니까. 설립할 때 발행한 수권 주식 총수의 일부를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 수권 주식 수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회사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신 유한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의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이득을 보면 나도 이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떠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것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 그거는 내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리스크야. 대신 내가 이 회사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진 빚까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게 바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예요. 여기 끄는 앞부분까지가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주식을 샀으니까 이게 종이 쪼가리가 돼도 나는 이 과정이 만약 정당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이건 내가 투자하고 내가 던진 주사위야. 응? 내가 직접 이 판에 끼어든 거니까 내 돈이 없어지는 것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내 판단의 결과니까. 근데 대신에 내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난 주주니까. 하지만 이 회사가 만들어낸, 이 회사에게 생겨난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주식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 이거죠. 주식의 금액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유한 책임이라는 게 사실은 에, 내 돈에 대한 책임만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딱히 정리할 게 없네요. 주주의 유한 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 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아마 그 말일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이 주식을 판 걸로 빚을 갚으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단점, 경제적 폐해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봅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사실 그래도 읽어볼게요. 이 자본 조달력과 경제적 폐해는 서로 뭐 동전의 양면 같은 녀석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적어요. 그건 뭐예요? 주식을 홀라게 팔아 넘겼지만은 회사가 그걸 굴려가지고 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없어요. 이 회사가 돈을 못 번 놈이니까. 그리고 이 주식을 판 자본금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대주주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이 회사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51%를 혼자 가지고 있다. 49%를 어떤 10,000명의 사람들이 논아 가졌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10,000명의 목소리를 이 한 명이 묵살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회사의 51%니까. 과반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곧 투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라는 이런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지 주머니에 돈이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고 회사가 빚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바로 유한 책임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파산이나 부도 이런 식으로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주주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어떠한 규정,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여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본 유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자본금이 구라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출자가 돼야 돼요. 진짜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회사는 이 자본금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A 회사와 B 회사와 C라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A 회사의 출자 금액 1억으로 출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1억을 가지고 C라는 회사에 출자를 해요. C라는 회사의 출자금은 1억입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의 출자를 C가 해요. B라는 회사의 출자금은 1억입니다.
그러면은 1억 가지고 A 회사, B 회사, C 회사 총 자본금 3억을 가진 3개의 회사를 동시에 출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1억인데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이런 식으로 회사를 3개가 아니라 10개, 20개로 늘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은 처음에 A 회사에서 출자된 1억을 다른 데에 넣지 말고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 불변의 원칙이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 또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주식회사가 가진 이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장난질을 막는 녀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자본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기업과 어떻게 보면은 연결 지을 수도 있어요. 이거인 거죠. 만약에 1억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자본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1억으로 고정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임의로 1억을 5천만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출자를 할 수 있죠? 똑같이 이 C 기업의 출자 금액을 5천으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이 녀석을 2,500으로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B라는 기업의 출자 금액 2,500으로 잡아가지고 B라는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기억에서 이야기를 했던 문제가 똑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 자본을 줄이지 말아라 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을 위하려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차는 아무리 봐도 엄청 까다로울 것 같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